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조사해 본 결과입니다. 여러 사람을 놓고 조사한 게 아니라 두 사람만 놓고 봤을 때 어떤 수치가 나올 것인가. 이재명 44.1, 한동훈 46.1,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그동안에 그 한동훈 이제 지명자에 대해서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대위원장에 지명되면서 그 컨벤션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뭐 지금 현재 뭐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물었는데 저게 만약에 대통령 적합도가 아니라 비대위원장으로서 두고 이렇게 물었으면 또 다른 또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으로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기대도 있지만 우려 섞인 그 여론조사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 여론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게 과거에도 뭐 30% 이상씩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적합도가 높았던 후보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대선에 가서 그 즈음에 가서 판단받아야 될 것이고, 저는 한동훈 저 지명자가 이제는 그 이제 국무위원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인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집권 여당의 당대표의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야 간의 협치라든지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과의 가교 역할들을 얼마만큼 해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성과로 민생 경제라든지 그 민심을 잘 따르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평가는 이후에 이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쨌든 여당의 당대표 격이 되면 이재명 대표와 과연 만날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정치인으로 변신했기 때문에 또 모르는 일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자,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만날 거다, O, 만나지 않을 거다, X 들어주시고 그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김현정 특보부터 왜 만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한동훈 장관이 이제 당대표격을 맡게 되면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야 되거든요. 예. 검사 출신이다, 뭐 윤석열의 아바타다 이런 비판들 속에서 그거를 그 이미지를 깨는 좀 그런 필요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기존의 그 주호영, 정진석 비대위 때는 뭐 피의자 신분이라서 만나지 않았지만 또 김기현 대표는 예방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는 만나서 그런 모습들 그걸 본인도 부각시킬 필요도 있는 것이고 또 새로운 여야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예방 그동안 가능적으로 해왔던 것이고 또 공사는 또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야당에 대한 대표에 대한 그 예우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하는 것이 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현정 특보가 보시기에는 이 두 가지 목소리, 당내에 극과 극인 반응 어디가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은 그 한동훈 장관이 뭐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다, 뭐 제2 권력의 2인자다, 복심이다 이런 한계 속에서 비대위원장이 되었잖아요. 사실은 비대위원장 되는 과정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의총이라든지 연석회의 등에서 반대 의견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갑자기 윤심이 작동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들리면서 일사천리로 이렇게 전개되면서 당에서 추천하는 모양새를 이렇게 갖춰줬거든요. 그런 우려 속에서 그럼 과연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되는 가장 큰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민심을 따라서 국정기조를 바꾸고 또 수직적 당정관계를 바꿔야 되는 이런 과제들을 수행하는 게 비대위원장의 자리인데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그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그 한 부류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동훈 장관은 그동안 이슈 메이커를 계속 해왔던 사람이고 어쨌든 지금 그 국민의힘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으로 당의 간판을 바꿔서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그 비판만 하고 뭐 아바타나든지 이런 식의 접근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본질적인 내용으로 한동훈 지명자를 우리 민주당에서 대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인데 저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민주당에서는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지금 한동훈 이게 여당에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요 그 보수층에서조차도 반대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병대 최상복 수사 외압 사건이라든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라든지 그리고 강제징용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이라든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국민들의 그 민심을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한동훈 장관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요구하고 같이 그런 협치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요구함으로 인해서 한동훈 장관이 진짜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가 아니라
그 문제를 지금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불공정한 공천으로 민주당 분열될까 또 우려된다. 자, 김영익 특보님. 자, 이 두 사람 전부 다 지금 보면 조정식 사무총장의 의원의 지역구에 도전하는데 부적격을 됐고요. 그다음에 한준호 의원이 지역구인 경기 고양에 최성고 전 고양시장에 도전을 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그러면 이러면 경선을 뛰어들 수가 없는 거죠. 아예 경선 자체가 막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후보자 검증하는 첫 단계인데요. 예. 일단 저거 후보자 검증에서 통과돼야지 예비 후보를 등록할 수 있고요. 예. 예비 후보가 등록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그 또 공관위에서 또 2차 심사를 합니다. 거기 예. 통과되면 이제 경선 후보 자격이 주어지는 거라서 첫 번째 과정인데 근데 저거 내용을 좀 들여다 보면요. 저기는 지금 저희 당원 당규에 7가지의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가 나열되어 있거든요.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됐기 때문에 아마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고 1차에서만 500명이 넘는 그 후보들이 저 후보 검증 신청을 했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그 검증위원들이 검증을 하는데 거기서는 정말 기계적으로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저기 지금 김윤식 전 시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총선 때 경선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으로 한 전력이 있어서 그게 경선 불복에 해당돼서 이렇게 되는 그런 사유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정말 많은 후보자들 중에 일부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비명이라는 분들이 속해 있어서 저게 좀 크게 부각되는 측면이 있는데 반대로 친명이라고 하는 그 후보들도 떨어지는 후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1차에서 저기 부적격 심사하는 것은 그렇게 딱 당원 단계에 정해져 있는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 것이다라는 측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그 문재인 정부 때 세 분의 총리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김부겸 그 정세균 총리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느냐면 당의 통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께서 절대로 탈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데 찍혀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당 안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의 목소리들 이렇게 자꾸 그렇게 비판하지 말고 당내에서 목소리 좀 들어주라라는 그런 가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뭐 28일날 정세균 총리랑 이재명 대표랑도 회동도 있고 또 세 분의 총리에서 만나는 그런 과정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당 안에서 신당을 만들지 말고 당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을 좀 그렇게 수렴해가는 그런 가교 역할들을 하시려는데 방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런 열린 그런 자세로 만나겠다라고 표명한 만큼 그렇게 잘 좀 큰 틀에서 작은 차이를 극복하는 지혜가 좀 발휘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예, 통합이다 지금 분열이다 지금 말이 엇갈리고 네, 있네요. 이제 국민의힘의 바람을 제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당과 야당은 상황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이제 여당이 지금 비대위가 꾸려지는 것은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수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저기 야당이기 때문에 정권 견제론의 역할이 큰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정권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당이 통합해야 되고 또 당이 혁신해야 되고 그래서 그 총선에서 승리하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인신구속을 목표로 했던 것에 대해서 영장도 기각됐고 그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12월 달에는 예산은 여야 간의 합의가 끝났지만 앞으로도 쌍특검의 문제도 남아있고 또 민생법안의 처리 문제도 있고 삼국조에 있고 여전히 야당의 시간이 계속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의 이런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은 존중하되 통합하고 단결시키는 게 지금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총선은 어쨌든 구도가 중요하잖아요. 구도는 사실 한두 달 전에까지도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가능성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0.0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두 달 전에 총선 구도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변수들은 여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지만 지금 단계에서 지금 사법 리스크를 이낙연 전 대표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 당의 입장과는 전혀 지금 맞지 않고 통합에도 역행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당내에서 또는 당의 지지자들하고 당원들한테 그 명분과 실리 면에서 지금 세력 면에서 지금 그 붙질 않고 있는 그런 이유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는 윤석열 검찰에서 만든 프레임 아닙니까? 거기에 왜 우리 이낙연 전 대표께서 거기에 그 프레임을 우리 당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그 기재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 공감받기는 쉽지 않다. 5초만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